공강에는 환경 변화가 과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인제대학교 이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과학에 대한 열정과 꿈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쉽고 재미있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나중에 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따로 또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과학터치 주제는 환경 변화가 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인제대학교에서 왔는데요. 인제대학교는 실은 인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에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의과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제대학교는 5개 의과대학 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 2개, 일산에 하나, 부산에 2개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90년 된 병원이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입니다. 상계동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일산에 일산백병원이 있고 부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이렇게 5개의 병원이 있어요. 각각 병원은 개별 독립체로 환자 진료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의 홍보실장과 족부 족관절학 교수를 맡고 있고요. 여러 연구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나왔었는데 정형외과 의사의 이미지가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슬펐어요. 막 이렇게 좀 약간은 사이비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코믹 캐릭터 같이 이렇게 좀 많이 그려졌었는데 정형외과는 병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과입니다. 병원 환자 수도 그렇고 그리고 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서로 연계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일반 정형외과 병원이랑 이런 부분이랑 일반적인 정형외과 병원이랑은 좀 다른 그런 역할이 좀 있습니다. 단지 그 동네에 있는 척추관절병원에 있는 정형외과 선생님들과는 달리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연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증명도 해야 되는 의사이자 교수이자 과학자로서의 일을 모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구를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연구 주제에 맞춰가지고 논문도 게재해야 되고 SCI 논문이라든지 외국 논문 그런 부분도 열심히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아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과학에 대한 흥미나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끌어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게 나중에도 굉장히 그 살아가는 자세라든지 어떤 사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 중에서도 발을 담당해서 이렇게 보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기 전에는 발 질환은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은 병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발병이라고 쉽게 말했는데 발에 무슨 발 모양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발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이래도 발에는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고 경제 사정이 좋아짐으로써 사람들은 발 건강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또 발 건강이 몸의 건강을 좌우한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입니다.
의학에서도 발 건강에 대한 역사는 아주 길지만 그것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채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정형외과 분야에서 발 부분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다른 분야보다도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환경 변화가 어떻게 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알아보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것은 발전을 하고 조금 더 진화를 하게 됩니다.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도태가 되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그 삶의 주기 안에서는 질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왜 사람에게 발이 더 중요하냐? 그건 사람이 가지는 특별한 특성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발이 손이 걷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발이 다 걸을 수 있게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손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침팬지만 해도 팔의 길이와 다리의 길이가 그 사람과는 많이 다르고요. 허리의 위치라든지 각 골격 구조가 사람과 많이 다릅니다. 사람은 직립을 함으로써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래서 두뇌도 발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직립해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발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원숭이 그림자죠. 그림자가 침팬지가 되고 유인원이 되고 걷다 보니까는 도구를 쓰고 그리고 고등한 도구를 쓰게 됩니다. 점점 발전된 도구를 쓰게 되죠. 사람은 호모 에렉투스라는 거는 걸어다니는 직립 원인이라는 뜻이고 호모 파브르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류라는 뜻이죠. 결국에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사람이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즉 발이 보행을 하는데 전적으로 발만을 이용해서 걸어다니고 이동할 수 있게 된 그것이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신발을 신게 된 거는 긴 역사가 아니에요. 신발 신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석기 시대 이전만 해도 사람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맨발로 다니니까는 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각질처럼 갈라지고 많이 황폐화되어 있죠. 코끼리 발이나 고양이 발, 강아지 발처럼 사람의 발도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면요 각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라진 틈으로 자주 피도 나고 진물도 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대략 신발의 발명은 신석기 시대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발이 생김으로써 사람은 발바닥에 있던 각질이 다 없어지고 거기서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발에 각화 현상이 없으니까는 진물 나고 피 나고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우리 아킬레스 설화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킬레스는 엄청난 전쟁 영웅이죠. 아킬레스가 전투가 엄청 불사조 수준으로 다치지 않고 전투를 잘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킬레스의 엄마가 아킬레스를 스틱스 강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승길 바로 지나가기 전에 있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삼도천이라고도 하고 그런 강에 아킬레스를 담급니다. 하지만 발목 부분을 잡고 집어넣죠. 그래서 그 부분만 무적이 아니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화살을 아킬레스의 발목 부분에 맞고 아킬레스는 금방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킬레스 힘줄이라던 말이 없었는데 아킬레스 설화 이후에 아킬레스 힘줄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발이 다치니까는 전투를 아무리 잘하던 아킬레스도 싸움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금방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고 죽게 됐어요. 이렇게 중세 시대가 되니까는 발의 중요성이 더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신발만 겨우 신던 발이 이동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중요한 신체 일부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로 오면서 발은 누구나 이제 다 발의 중요성을 조금씩 더 이제는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각자 모두 신발도 다르고 각자 걷는 형태나 모양 그리고 입는 옷, 발 주변의 건강 관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건강뿐만 아니라 미용까지도 미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발은 또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걷는 형태 그리고 걷는 모양 이런 모든 거를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걷는 맵시가 잘 나야지 뭐 인정받죠. 모델들은. 그리고 잘 걷는 사람이 건강하다. 걷는 형태만 봐도 무슨 병이 있는지 안다. 이런 말이 있겠어요. 걷는 것이 무엇이냐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걸음의 보행의 일축이에요. 우리 사람한테 걷는다는 게 어떤 거냐? 걷는 거를 정의해봐라 이러면은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 공간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행위긴 맞아요. 그럼 뛰는 거랑 점프하는 거랑 걷는 건 뭐가 다릅니까? 딱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걷는 거는 한 주기가 한 발로 쓰는 것이 70% 이상일 때가 걷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뛰는 것은 한 주기에서 두 발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 존재하고 또한 한 발로 지탱하는 순간이 존재하는 것을 뛰는 거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점프는 한 주기가 두 발이 다 떨어지고 한 발로 서는 과정은 없는 것, 이것을 점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보행 주기를 각각을 나눠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사이에 우리의 몸의 근육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를 또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걷는 모양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허리가 아픈지 다리가 아픈지 뭐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발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죠. 그래서 과학자로서의 그런 눈을 갖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걷는지 들어올 때부터 되게 유심히 관찰하는 그런 관찰력이 요구가 됩니다. 어떻게 걷는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조금 정상적이고 균형적인 보행을 한다면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픈 쪽을 덜 쓰려고 한다든지 혹은 기울어진 걸음을 걷는다든지 그러한 보행 패턴에 따라서 질병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환경과 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거는 쉽게 생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 지식 검색에 보면은 이대로 딱 써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 때 그거 보고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이 다 영향을 미친다. 발에, 건강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동물들의 발 모양은 다 다릅니다. 각자 자기만의 생존 방식이 있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발 모양을 진화를 시켰죠. 사람 발도 그렇겠지만 강아지의 발이라든지 오리의 발에는 물갈퀴가 있을 거고요. 또 종과 동물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생활 환경 조건에 따라서는 비슷한 모양의 발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오리나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물갈퀴를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화론적 입장 말고도 사람들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도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바닥이 미끄러우면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닥이 미끄러울 때 우리 평소에 걷는 것처럼 걸으면요, 넘어질 확률이 높아요. 바닥이 미끄러운 얼음판에서는 펭귄처럼 좀 걸어야 돼요. 펭귄처럼. 펭귄은 뒤뚱뒤뚱 걷죠. 뒤뚱뒤뚱 걷는데 사람은 반듯하게 일자로 걷잖아요. 사람은 왼쪽 오른쪽 다리의 균형이 딱 맞고 몸은 그 양쪽 다리의 중심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요. 근데 펭귄은 뒤뚱뒤뚱 걷는다는 거는 다리 쪽에 몸을 다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우리 스케이트 선수들처럼, 스케이트 선수들도 다 몸의 중심이 움직이죠. 리드미컬하게. 펭귄은 이렇게 한쪽 다리, 몸의 중심을 한쪽 다리에 전부 다 싣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리에 체중이 전부 다 실리게 되고 얼음과 발바닥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이 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는 그 모습이 넘어져가지고 발목을 다친다든지 이런 거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펭귄은 실은 이렇게 봤을 때는 펭귄 굉장히 숏다리 같은데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상당히 롱다리예요. 롱다림에도 불구하고 털이 이렇게 많이 덮여 있어가지고 숏다리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그 펭귄들은 굉장히 그 얼음에서 잘 넘어지지 않고 잘 걷는데 그거는 몸의 중심이 지그재그로 자꾸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발은 엄청 유명한 사진이에요. 네, 강수진의 발입니다. 발레리나들은 발레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토슈즈라는 특별한 신발을 신고 평생을 살아요. 그러면은 다른 관절보다 발가락에 있는 모든 관절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쪽에 체중이 다 계속 실리게 돼요. 우리는 발가락으로 서지 않잖아요. 근데 온 몸의 무게를 얇은 발가락으로 다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는 발가락 마디마디에 관절염이 생기고 굳은 살이 생깁니다.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왜? 발레를 하고 특별한 신발을 자꾸 신으니까 발 모양은 거기에 맞춰서 변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자꾸 이렇게 변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 나가는 게 과학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전족이라는 거예요. 전족. 많이들 아시죠? 전족이 우리 어머니들 시대만 해도 굉장히 좀 잘 알려진 건데 요즘에는 전족이 중국에서도 거의 없어가지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전족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작은 발이 아름답다 라는 지금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미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신발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신발을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신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멀리 도망을 못 가고 그리고 일도 좁은 공간 안에서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걸을 때도 촘촘촘촘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자꾸 강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족을 하면 발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속이 신발 딱 벗어보면 발 모양이 변해 있어요. 전족 신발 신은 거 사진은 많이 봤어도 이렇게 발 모양이 속이 어떻게 되는 사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제가 특별하게 몇 가지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족하고 발이 어떻게 변했는지. 약간 이 전족을 하는 그런 이유를 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서양은 글자 자체의 폭이 다 달라요. 하지만 동양의 중국의 글자는 어떠한 규격에 맞춰서 딱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그리고 그런 포맷을 맞추는 것을 굉장히 좀 더 선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의 틀도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기도 좀 좋아하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잘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전족을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발 모양이 변해요.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현대판 전족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이힐이에요. 케이트 모스랑 기네스 펠트로의 발을 보면요. 그 헐리우드 유명 배우죠. 얼마 전 기네스 펠트로가 맞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나오는. 얼굴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발은 말도 못한 못난이에요. 왜 이런 발을 가지게 됐냐? 젊었을 때부터 모델 활동을 계속하고 20cm, 18cm 하이힐을 계속 신으니까 발 모양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예, 이건 루이 14세입니다. 지미국 국가다. 전제군주죠, 완전히. 권력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루이 14세는 성장 과정도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젊었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부터 왕권을 물려받고 수렴청정 기간도 갔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왕이 돼가지고 좀 향락과 방탕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루이 14세가 제일 좋아했던 게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댄스예요, 댄스. 첫 번째 그림 보면은 노란색 그림 있잖아요. 춤추는 그림이에요. 루이 14세는 춤추는 거 엄청 좋아했어요. 요즘 아이돌 춤추는 것처럼 하이힐 같은 거 신고 춤추는 거 엄청 좋아했습니다. 루이 14, 이전에도 하이힐이 있긴 있었는데 이전에는 웨지 힐이어가지고 뒤쪽 면이 다 붙어있는 힐이었다면은 이 루이 14세 때 와가지고 뒷굽이 길어진 뾰족 구두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댄스를 엄청 좋아하고 엄청 귀여웠던 얼굴이 나중에는 이제 술 많이 먹고 잔치 많이 벌이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됩니다. 춤을 너무 좋아해서요. 자기는 자신의 몸 중에서 자기의 몸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다리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섹시한 다리를 앞쪽에 딱 하고 있죠. 죽기 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다리를 망친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이 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루이 14세 때 의사는 약간 돌팔이 수준이었어요. 그때 의사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썩은 것은 모두 제거해라. 이때 의학은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강력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빨이 썩으니까는 그 주치의가 모든 이빨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입에 엄청 큰 궤양이 생겼고요. 그것 때문에 음식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너무 잔치랑 술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맨날 당도 높은 과일 많이 먹고 이래서 당뇨병도 생겼고 발은 모양이 변해서 무지 외반 변형이라는 그런 변형도 생겼고 통풍도 생겼고 해서 온갖 사병증으로 말년에는 힘들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왕권이 몰락하게 되죠. 이 전에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뒷굽을 높이는 신이 있었지만 힐은 아까 전에 말한 루이 14세 때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 국내 한 병원에서 하이힐 착용 실태 조사를 했는데 하이힐을 하고 난 이후에 반절에서 발에 변형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발가락 휨, 우리 무지 외반증이나 소건망류라는 그런 변화들이 왔다고 하죠. 왜? 신발이 발에 맞는 것보다는 발의 변형이 먼저 오기 때문에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게 신발에 발을 맞추는 것보다 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 CT를 촬영해 보면은 하이힐을 안 신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발가락이 반듯한데 힐을 신으면은 발가락이 휘죠. 이런 거를 신발을 신고 하나씩 다 체크를 해보면 서 있는 것을 체크를 하고 이런 게 그런 어떠한 연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바닥의 압력 같은 것도 이렇게 체크를 다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이힐을 신으면은 무지에반증이라고 발 안쪽으로 이런 발가락 변형이 생기고 새끼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휘는 변형이 생기는 거를 이제 소건망류라고 합니다. 이런 변형이 생기겠어요. 또 하이힐만 문제냐? 이거 여름에 많이 신는 슬리퍼죠. 이런 슬리퍼를 많이 신으면은 여름에 슬리퍼 샌들 많이 신으면은 발바닥이 얇은 슬리퍼 층이 쿠션에 충격을 흡수를 해주지 못하니까 반복적으로 충격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발바닥에 있는 근막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발바닥에는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족저근막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거기에 자극이 자꾸 되면은 그 부분이 자꾸 손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이 생기죠. 콜라겐 성분이 퇴축하면은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이 탄력성을 잃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통증을 만들고 병이 됩니다. 이러한 신발 같은 변화들이 신발 같은 환경을 신발을 신는 그런 발의 환경을 잘 맞춰주는 게 건강에 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물론 이러한 신발 때문에 오는 병은 발 안에 특수한 장비를 보조기라든지 치료를 위한 도구를 사용하면서 다시 건강을 찾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건 특정 상품인데 제가 주운다 그랬는데 안 주었네요. 이런 특정 상품들이 건강에 또 도움이 되는 신발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 너무 비싼 상품들은 또 그게 과학적으로 정말 입증이 됐는지를 잘 따져보고 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인가에서 봤는데 미래에는 인공지능 신발도 만들 예정인가 봐요. 되게 여러 가지 장착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신발 안에 넣을 생각이 있는가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신발은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사회적 환경입니다. 물리적 사회적 환경입니다. 하지만 자연 환경이나 이런 변화들도 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유명 선수들이죠. 여기는 코비 브라이언트고 오드리 그리고 넬슨 미스축구 선수 유명한 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아까 전에 말했던 다 아킬레스 힘줄이 파열된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킬레스 힘줄이 이렇게 파손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다른 쪽 발목보다는 아킬레스 힘줄이 파열된 발이 많이 부어 있고 그 부분을 딱 눌러봤을 때 파열된 게 느껴집니다. 이건 제가 아킬레스 파열 수술을 해줬던 이승준 선수인데요. 물론 지금은 농구를 은퇴를 했는데 미스코리아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성공한 인생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런 아킬레스 힘줄 파열을 보면은 밴쿠버 그룹의 연구를 보면은 보통 봄에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아킬레스 힘줄이 과연 봄에 많이 약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치는 걸 보면은 우리 언제 더 많이 다칠까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많이 다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킬레스 힘줄은 30, 40대에서 더 많이 다쳐요. 활동력이 제일 많고 건강한 나이인데 30대, 넓게 보면 20대, 30대, 40대가 제일 많이 다쳐요. 과연 왜 그럴까요? 봄에는 뭘 많이 하냐면 운동을 많이 나가고 산에 가고 야유에 가고 운동을 많이 하니까 다치는 거예요. 이런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도 발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걸 잘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5월 달에 아킬레스 힘줄 파열이 제일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면요, 아킬레스 힘줄 왜 터지냐고, 터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외출해서 운동하러 나갔다가 겨우내 아무것도 운동 안 하다가 봄에 드디어 운동하려고 딱 나갔는데 그 순간 딱 터지는 거예요. 위축됐던 근육들, 위축됐던 힘줄이 갑자기 운동을 하니까는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환경의 변화입니다. 제가 지금 국가산업, 그러니까 국책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요즘에 그 여름, 겨울이 참 살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여름엔 너무 덥고 40도 막. 전 여름이 너무 싫어요. 땀이 많아서 원래. 그리고 막 여름에는 거의 누워 있어요.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런 이상 기후들이 계속 생기죠. 이상 기후가 생기면 과연 지금까지 우리는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까? 과연 앞으로 사는데 무슨 변화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까?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온도 차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 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의 발. 그 사람들은 온도 변화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관성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당뇨발 유병 인구는 점점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당뇨발이라는 거는 뭐 이런 당뇨병성 혈관병증이랑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발에 감각이 좀 둔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조금씩 상처가 점점 많이 생기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계절에 따른 당뇨발 환자들의 발의 온도 차이라든지 상처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상 기후, 기상청에서 다 이제 제공을 해주죠. 기상청 자료들은 비교적 쉽게 접근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의 당뇨 환자들의 발 건강의 상황들이 어떻게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예측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상 기후는 쉽게 말해서 이상 고온이랑 또 이상 한파, 이상 저온이 이제 좀 두 가지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가뭄이라든지 막 폭설, 폭우, 태풍이 너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태풍 오는 시기가 너무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 시기에 온다든지 4월에 눈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이상 기후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연구를 할 때는 그러면 이 연구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동물 실험도 하고 빅데이터 분석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그 정형외과 의사가 이제 막 병원 정치에만 이렇게 자꾸 하고 막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진료하고 수술도 해야 되고 환자랑 얘기도 해야 되죠. 회진도 돌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도 해야 됩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당뇨쥐의 발의 궤양을 만들고 그게 이제 온도 차이가 막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안 좋아지는지 적응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상청 데이터랑 심사평가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를 이렇게 봐가지고 그런 변화들이 얼마나 잘 오는지를 양쪽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만 분석했을 때는 좀 더 부정확하겠죠. 그래서 양쪽을 다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 정상기후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상처가 잘 낫겠죠. 상처라는 건 보통 소독 잘 해주고 약 잘 발라주고 새살 솔솔 빠바밤 뭐 이런 거 해주면은 잘 낫잖아요. 근데 이상기후, 일교차가 이상하다든지 연교차가 이상한 상태에서 상처는
훨씬 더 더디게 나아요. 그러면 이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생기고 건강이 안 좋아질 기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기후가 변화가 되면은 우리나라 당장 건강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될 거고요.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잃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조금 더 위기의식을 많이 가질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 기후의 변화를 제재할 수 있게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험을 하면은, 이런 동물 실험을 할 때는 항상 쥐를 위한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생명은 모두 소중하니까 연구 윤리에도 위반되면 안 되고, 하나하나도 생명도 잘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너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은 쥐도 안락사도 해줘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우리 친구들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실험을 계획을 합니다. 습도를 좀 조절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냉방기, 열선 장비로 온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당뇨쥐를 만들고 이런 건 좀 이제 전문적인 분야도 있지만 실험 구상은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이 병을 단지 이게 병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환경적인 문제를 같이 분석을 하는 것이 어떤 연구를 하는 좀 특별한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 연구를 하는 그런 좀 다른 의사들과는 다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른 그 당뇨 발의 예후를 인지하고, 또 만성적인 치료나 이제 간호 같은 게 필요한 때 우리나라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짜잔.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의 그 S병원, 대학병원 선생님이 미세먼지와 이 당뇨발의 변화 상관관계를 연구를 또 하고 계십니다. 연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멀리 있는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지금 당장 우리에게 직면된 거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 자체는 물론 발뿐만 아니고 인간의 모든 건강, 그리고 삶의 방식이나 패턴, 그리고 생각하는 거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사로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환경,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가 다 살아가는 환경 관리, 이런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 것을 잘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면은, 걷는다는 것은 인류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걷는 거를 잘 해야 우리가 일도 잘하고 돈도 벌고 뭐 밥도 많이 맛있게 먹고 있고 먹을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그 걷는다는 행위는 발로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발이 건강해야지 인간의 건강도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발이 편해야지 몸이 건강하다. 이 발의 건강에는 다양한 사회 자연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요. 지금 우리의 그 발의 모습, 이런 것도 다 사회 환경 변화, 자연 변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면서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발 모양에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이 발의 질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환경 요소가 미래 발 건강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열심히 그 환경의 변화와 발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발이 편해야지 몸이 건강합니다. 자, 저는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실래요? 아니면은 지금 내 발이 아프다.
네, 저기 마이크를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으려나. 일어나서 큰 소리로 저는 무슨 학교에서 온 누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당뇨병 이외에도 다른 질병이 있을 텐데 그 질병에도 환경에 의해서 예, 아까 전에 이제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일단 발은 모양이 굉장히 쉽게 변하는 부분이라, 그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무지 외반증, 뭐 이런 경우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신발이나 발 주변에 어떤 무엇을 신었냐. 그리고 아까 전에 전족이라든지, 그리고 슬리퍼 신었을 때, 그리고 하일 신었을 때 다 발 모양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신발들이 많이 이제 특별한 신발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미의 기준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신발을 신으니까는 우리 지금 사는 사람들의 병이 많이 늘어나요. 무지외반증 같은 게. 특히 무지외반증의 경우에는 심사평가원 기준으로 해서 2010년보다 2017, 18년도에 무려 3배나 많이 증가했습니다. 진단이. 그러면 그 사이에 더 많이 뭔가 특별한 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뭐가 변화했냐? 그런 미의 신발 그 중에서도 하이힐이라든지 이런 사용 많이 빈도수가 증가했다. 또 이제 의사들이 이전에는 무지 외반증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진단을 많이 안 했는데 또 많이 그걸 진단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발 모양, 발가락 조금 휜 것도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많이 이제 병이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회 인식이나 사회 그런 환경도 변화했고 신발 같은 것도 이제 더 많이 패션이 바뀌다 보니까 변화하니까 질병이 많이 생긴 거죠.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얇은 밑창이 깔리는 신발을 신었더니 족저근막염이 많이 증가하더라.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3년 새에 한 1.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환경 변화들이 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병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당뇨발도 마찬가지지만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아까 소건막뇨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요. 특히 요즘에 제가 병원에서 보면은 소와 발 질환들이 많이 증가해요.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세버시 병이라는 건데요. 아기들 뒤꿈치에 성장판이 있어요. 뒤꿈치 뼈에. 거기에 성장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세버시 병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들 맨발로 이제 많이 뛰고 이러면은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활동을 많이 시키거든요. 스포츠를. 그러니까 그런 병도 많이 생기고요. 우리 그 유명한 피겨 스케이트 선수 있었죠. 김 선수. 그 김 선수가 은퇴한 것도 이제 발에 조금 무리가 오기 시작해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스프랑 관절에 관절 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쇼트 뭐 이렇게 그 피겨 연기 같은 거를 자꾸 하고 점프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활동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오는 그런 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다 병이라는 것이 젊고 어린 나이에 오는 병들은 특별한 활동이나 아니면 특별한 원인이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애기들 신발 고르는 방법 아세요? 아이들 신발 어떻게 해야지 사이즈 딱 맞춰서 고르냐? 기준이 어른 손일까요? 애기 손일까요? 앞에 이렇게 손가락 꼭 한번 눌러보잖아요. 어른 손으로 눌러야 되나요? 애기 손인가요? 그러면은 신발을 많이 사야 돼요. 엄청. 애기 손가락 작으니까. 네, 보통 이제 어른의 엄지손가락을 많이 눌러 보는데 그게 한 4cm, 5cm 정도 여유가 남는 거를 말을 해요. 애기들은 그거보다 좀 작게 검지손가락, 어른의 검지손가락이나 약지손가락 사이즈로
눌러보는 것이 추천이 돼요. 한 7살 정도.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제 제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신발을 만들 때 그 기본적인 폼이 있어요. 어떤 발 모양을 놓고 거기에 딱 덮여서 만드는데 그거를 기본 모델을 표준 수치라고 말을 하는데요. 신발은 길이 말고도 볼폭이라고 해서 양 옆에 볼 사이즈라고 해서 넓이를 또 이제 잘 알아야 되고 발등 높이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에 맞는 신발이 돼야 아까 전에 막 그런 병들이 안 생기겠죠. 무지외반증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우리나라 표준 사이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계를 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발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 모양에 더 잘 맞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사이즈 대비 볼폭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더 조이는 신발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발 모양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등 높이가 많이 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하면은 N사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A사 N사가 지금 한 30%, A사가 25, N사가 한 35%, A사가 한 20% 정도 거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훨씬 더 비싸가지고 많이 못 샀던 것 같은데 그 스탠다드 수치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나라 표준 규격으로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미국 규격을 우리가 써가지고 막 엄청 꽉 매야 되던가 뭐 그런 좀 잘 안 맞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오히려 더 많이 발 다치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 거를 잘 골라서 자기 발에 맞는 사이즈의 신발을 잘 신어야 되고 신발을 살 때는 아침에 가야 할까요? 밤 늦게 가야 될까요? 밥을 먹으러 갈 때는 아침에 배고플 때 가야 되나요? 배고플 때 가요. 밥을 사 먹을 거면. 밥은 배고플 때 먹어야 돼요. 그쵸? 근데 신발을 살 때는 아침에 가면은 밤에 가면은 안 좋아요. 왜냐면은 낮에 활동을 할 때, 잘못 말했네요. 아침에 가면 더 안 좋아요. 왜냐면은 낮에 활동을 할 때 체액이 아래로 쏠려가지고 발 사이즈가 밤에 더 커져요. 근데 아침에 가서 사면 신발이 작잖아요. 밤에 발이 부으면은 신발 사이즈가 더 작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녁 때 가서 사야 조금 넉넉하고 자기 발에 더 맞는 신발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과학이에요. 침대도 과학이지만 그런 신발 사는 것도 다 과학입니다. 또 궁금한 거, 제가 궁금한 거 제가 혼자 대답하고 있는데 정말 궁금한 겁니다. 네. 네, 수명 양말.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충무 아트홀 강의에서 진짜 비슷한 질문 딱 왔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해요. 일단은 발가락 양말 누가 신어야 하나? 발가락 양말은 왜 개발이 됐냐면요. 무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역사상. 근데 이제 무좀뿐만 아니라 발가락 양말의 기능 중에 하나는 일단 장갑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발가락 양말의 기능은 발가락과 발가락이 붙잖아요. 그 사이를 지간이라고 그래요. 물갈퀴 공간. 지간의 습도가 독립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가락 양말은 발가락 사이사이에 땀이 찬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발 건강에는 도움이 돼요. 특히 여름철에. 대신에 여름에 그게 만약에 습도를 많이 머금은 거를 오래 신고 있으면 오히려 더 빨리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무좀 걸린 사람이라도 발가락 양말 신고
습도가 높은 공간에 오래 있으면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고, 발 건강에 중요한 거는 보습이에요. 보습도. 보습이 매우 중요해요. 손에도 뭐 발라요? 핸드크림 바르잖아요. 발에도 핸드크림 같은 거를 잘 발라주면은 각질 같은 게 잘 안 생기고 발 건강에 좋아요. 하지만 또 이제 너무 습한 것도 안 좋고 너무 건조한 것도 안 좋아요. 근데 발가락 양말은 그런 개념에서 좀 이해하는 게 좋고요. 잠잘 때 수면 양말 신으면 굉장히 따뜻하고 좋잖아요. 예, 수면 양말은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피로도 좀 빨리 풀리죠. 우리 휴, 족, 땡땡 이런 거 붙이잖아요, 발에. 그러면은 하얀 걸 딱 붙이면은 검게 변하죠. 이게 왜냐면은 산화가 돼서 그래요, 산화. 근데 이게 다 산화되고 이런 것도 다 혈액순환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면 양말 신는 것도 혈액순환을 도모하려고 하는 건데, 딱 온도가 높아지면은 말초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 혈액이 말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죠. 그래가지고 그쪽에 혈관이 확장되면은 살짝 붓기도 하지만 발 쪽에 이제 노폐물 같은 거를 더 빨리 많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수면 양말도 마찬가지로 두께가 있고 습도 조절에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발에 너무 많이 땀이 나는 다한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온도 이상 감각을 느끼는 레이누시 병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양말 신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인사한 거지? 아니야? 질문 있어? 미안해. 뭐가 궁금하지? 네. 자, 큰 신발을 신는 경우에는 발과 신발이 따로 놀죠. 그러면은 외상의 빈도가 많이 증가해요. 그리고 우리 테니스 선수 중에 유명한 정 선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가 발바닥에 물집이 자꾸 나요.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 선수는. 근데 만약에 신발과 발이 접촉이 자꾸 불안정해서 신발이 많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찰력이 발바닥에 많이 존재할 거고, 거기서 그러면 물집도 생기고 통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발을 너무 크게 신는 것도 좋지 않아요. 다치는 것 빈도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발에 물집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서 너무 큰 신발은 좋지 않아요. 우리 그 얘기를 하니까는 그게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조금 약간 말하기 그런가? 어떤 연예인 사건 때문에 동영상을 많이 찍은 사건 때문에 말하기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빅뱅이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엄청 높은 하이탑 신발을 많이 신었어요. 그 하이탑 신발은 왜 생겼냐면은 원래는 치료용으로 만든 신발이에요. 치료용. 발목을 자꾸 접지르는 사람들한테 하이탑 신발을 신겼더니 잘 안 접지르더라. 발목까지 커버하는 하이탑 신발을 발목까지 커버하는 신발을 신겼더니 안 접지더라 해서 치료용으로 맨 처음에 만들어진 신발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패션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농구 선수들도 농구화를 보면은 약간 탑이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디자인 자체가 농구가 발목을 접지르기가 굉장히 쉬운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탑을 높이는 거는 발목의 안정성과 연관이 있고, 발목을 자주 삐는 친구들은 신발 고를 때는 약간 그런 러닝 단화 같은 것보다는 탑이 좀 있는 신발을 골라주는 게 좋아요. 대신에 우리 우사인 볼트 같은 선수들 보면 어때요? 신발이 탑이 전혀 없어요. 신발의 발목이 높으면, 탑이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운동성이 떨어져요. 스피드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걔네들은 탑을 높인 거를 신지 않고 탑이 거의 없는 걸 신어요. 그러면은 운동성은 높아지는 대신에 불안정성은 더
높아지겠죠.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다칠 확률은 좀 높지만 어쨌든 스피드를 내는 데는 최적화된 신발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발 하나하나도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와 목적 그리고 건강에 따라서 다 하나씩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없으면은 끝낼까 했는데 두 질문 있네. 우리 친구. 인터넷 공지에서 발 무슨 분처럼 발가락에다가 링 같은 걸 씌워서 평소처럼 생활하기만 해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정보를 봤는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그 발가락 링은 왜 만들어졌냐면요. 무지 에반증 때문에 만들어진 링이에요. 발가락이 휘니까 휘지 말라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발가락 사이가 또 습하니까는 이제 띄어 놓으려고 개구리 발가락처럼 이렇게 쫙 펴놓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펴놓으면은 또 이제 혈관이 중첩이 안 되니까는 또 피로도 빨리 풀리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다이어트는 잘 모르겠네요. 저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또 아까 전에 우리 친구 아인슈타인급의 그런 잘 때 뭐 덮고 자다 보면은 풀리고 그러는 거라서 그거는 뭐 환경과 계절에 따라 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 덮고 자도 되지 않을까? 겨울에는 이불 안 덮고 자면은 많이 춥잖아.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한 분만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치시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두 번째 발 밑으로 내려가서 발 중족부를 지나서 여기가 아프면 위가 안 좋은 거다. 새끼발가락 쪽 안 좋으면은 췌장이 안 좋은 거다. 엄지발가락 밑이 안 좋으면 심장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딱 나와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은 이제 한의학에 이제 나오는 건데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제 경험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특별하게 어떤 부위가 꼭 안 좋으면은 내장에 어떤 부위가 연관이 있다 이렇게는 아직까지 증명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 물어보신 것 중에 다른 거는 굳은 살 같은 게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발바닥에 고른 하중을 분포하지 못하는 경우에 체중이 한쪽에 과밀하게 몰리는 경우에 굳은 살이 생길 확률이 높고요. 굳은 살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인데 실은 이제 의학용어로 바꾸면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사마귀도 있을 수 있고 튀는 도 굳은 살의 일종이고 그냥 각질도 굳은 살의 일종인데 각각은 다 원인이 또 다를 거예요. 하지만 보통 그 굳은 살을 일으키는 원인은 하여튼 하중에 많이 실리는 부분 혹은 이제 원래 발 모양에서 변해가지고 신발이랑 발 사이에서 마찰이 자꾸 일어나는 부분에 굳은 살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 펜을 자꾸 잡으면 손가락에 굳은 살 생기고요. 칼을 자꾸 썰면은 엄지손가락 칼자로 잡는 부분에 굳은 살 생기듯이 그냥 많이 잡히는 부분에 굳은 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많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발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발 강의였지만 발연기는 아니었겠지는 모르겠지만 발 강의를 해서 많이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